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은 우연히 준 종이 조각 하나로 소설가의 꿈을 키운 일화로 유명하죠. 14세의 어린 인쇄공이었던 그를 소설가로 바꾼 것은 잔다르크 전에 나오는 몇 문장이었습니다. 결국은 한 권의 책, 그것도 뜯겨져 버린 낱장 하나가 세계적인 작가를 만든 셈인데요. 책 한 권이 주는 힘에 대해서 미국의 사상가겸 문학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새 시대를 본 사람이 너무나 많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는 정치인의 영역이라 치부해온 것이 사실. 지난 촛불 집회는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에 대해 건전한 감시와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지금 우리가 정치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이자 칼럼니스트인 서민 교수. 그가 서민들을 위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 서민적 정치.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서민적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프레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서민적 정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선거를 통한 심판과 같이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자특유의 유쾌하고 통쾌한 시선으로 제시하는데, 정치가 궁금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서민들이 알아야 할 올바른 정치 참여법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책 서민적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 오늘은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저자이신 단국대 기생충학과 서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서민적 정치 요즘에 참 많이들 보시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좀 특이한 점은 의대 교수가 정치에 관한 책을 썼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의대를 나왔으니까 의대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전체적으로 뭐 데모를 전부 다 이제 시위를 나가도 의대생들은 안 나가고 도서관에 공부하는 그런 집단인데 네. 저도 이제 당연히 그 중에 일원으로서 그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책을 좀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안 가지면 뭐 정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뭐 그리고 우리 사는 게 다 정치인데 왜 너는 침묵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 이제 관심을 갖다가 네. 정치에 대한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네. 군대에서 처음에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는 게 좀 군 복무 시절에 네. 그때가 좀 특이하네요. 제가 공중보건유로 복무했는데요. 아, 네.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지금 아주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 수많은 공중보건분들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아니, 생각하시겠어요? 기생충을 좀 시키는 일을 했는데 네. 그 당시 기생충에 대한 네. 그 공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현직 의원님께 제가 이런 질문 여쭐 때마다 좀 어떻게 대답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김연아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가요? 여기 정치인 직접 나와주셨으니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그 연구 활동을 법제화하는데 19대 국회가 전혀 돌아가지가 않아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법 내용을 만들어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활동하면 더 뭔가 빨리 될 줄 알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초보 같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정치가 뭔지 이제 조금 알게 되는 정말 정치 초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년 된 지금의 상황에서 저한테 정치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정치는 저에게 있어서는 힘을 담는 그릇 같아요.
이 힘은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작용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치라는 틀이 없으면 이 힘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로부터 나오는 힘, 또 일반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힘을 뭔가 어떠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담는 그릇이 정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정치가 중요하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은 서민들이 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네, 네. 저는 사실 네. 이제 그 전까지 네. 국회의원을 처음 이렇게 가까이서 봐서 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네. 일단 우리는 네.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머리에 막 뿔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멋있으시고 그리고 미인이세요. 그리고 네. 말도 너무 잘하십니다. 정치랑 그릇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아, 네. 우리 이제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 정치를 생각하지 않으시다가 사실 소박하게 초선이 되셨다 그러는데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정치학 교수로 정치를 몇 번 도전을 했습니다. 번번이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정리하신 것처럼 이제 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권력을 탐하거나 남들한테 힘을 과시하거나 남한테 대접받는 것만 하면 정치는 썩게 돼 있고요. 근데 그 힘을 왜 주는 거냐면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키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일 수도 있고 그게 사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건데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 또 공동체가 해야 할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또 이끌어 나가라고 힘을 준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힘에만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힘들을 잘 모아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 책이요. 제목이 서민적 정치입니다. 저는 성함 혹시 누가 제 이름은 네. 그 약간 종로에 사시던 장명소에서 지었고요. 아, 네. 제 이름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유작이죠, 제가. 아, 그렇군요. 네. 제 이름이 참 네. 좋은 게 뭐냐면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못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서 싫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서민적 글쓰기라는 책을 한번 썼더니 사람들이 이거 글 못 쓰는 서민을 위한 책인가 보다 하고 많이 샀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이제 앞으로 네. 모든 책은 서민적 뭐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전 책이 참 서민적 글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민 교수님 시각에서 보는 정치라는 뜻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 어떤 책인지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선 전에 좀 내서 대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팔아보자는 출판사의 의지가 작용한 책이고요. 제가 근데 이제 대선이 좀 당겨지는 바람에 얼마 못 팔고 말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는 어쨌든 정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대통령이 누구건 간에 자기가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얻어가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그것도 혼자 하면 안 되고 여럿이 연대를 해서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제일 아쉬운 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다들 침묵하는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일자리 없다고 막 거리로 나서서 막 일자리 달라고 막 시위도 하고 뭐 그러는데 네, 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다 이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제 골방에서 스펙을 쌓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걔네들이 좀 모여서 뭐 기업들한테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담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책이 읽기가 쉽고요.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문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책 읽으셨잖아요. 지금 네. 예, 현역 정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치에 대한 책이라는 게 뭐 저처럼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따끔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제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를 충분히 준비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경우보다 저렇게 저처럼 어쩌다 요즘 어쩌다 어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정 같아요. 어쩌다 정치인이 된 경우인데 제가 그 지적하신 걸 보면서 사실은 가슴이 많이 뜨끔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또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사실은 연구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회 도서관 논문을 하나 보고 참 상심한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국회 상임위에서 입법 활동이 공천과 재선에 미치는 영향. 뭐 제가 실망했다고 하니까 다들 어떤 결과인지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논문의 결론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근데 작년에 제가 저희 그 상임위에서 28건의 법을 발의를 하고 본회의에 7건을 통과시켰어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초선으로서 굉장한 실적인데 이제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사기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그 논문을 보는 순간 갑자기 여기에서의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좀 느끼게 됐고 사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민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 또 다시 그 본질을 분별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논문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의정 활동을 그냥 제 원래 하던 대로 입법과 뭐 또 입법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정치 활동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서민적 정치나 서민적 글쓰기에 여러 버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의 수준이나 인식을 끌어주시는 게 이제 서 교수님 같이 글을 쓰시고 또 강의를 하시고 하는 분들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생충 전문 교수를 하셨던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실 수 있었는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돼서 쓰신 글이기 때문에 아주 쉽고 그다음에 평이하게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보통의 일반 독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속아 넘어가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정치학을 전공한 교수니까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서 교수님 이 글을 보니까 서 교수님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시각이 분명히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의 이제 시각이 개입이 돼 있는데 서 교수님 생각하는 그 진보적 정치관을 쭉 설명하면서 설득을 하시는 작업이에요. 특히 이제 보수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희들이 속고 있다. 왜 이런 부분 생각을 안 하느냐? 왜 이런 건 너 놓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몽적으로 말씀을 쭉 하시고 재밌게 쓰셨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의 균형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본래 시작은 진보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진보에서 조금 오른쪽에 와 있는데 예컨대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책 속에서 느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느 교생이 세월호와 관련돼서 수업 시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 교생이 그런 정치적 자유적인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바로 또 어떤 교장 선생님이 훈화 시간에 또 이 태극기 집회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을 또 굉장히 비판을 하셨어요. 저는 그건 공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교장 선생님이 태극기 집회에 관련된 발언을 하신 거나 교장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세월호 이야기를 한 거나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거면 안 하는 것이고 둘 다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르다고 그래서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균형적 감각이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짧게 뭐 반론이라도 좀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예. 그냥 넘어갈까요? 이제 저는 이제 정치를 네. 참여하지 않고 그냥 네, 바라보는 네. 입장에서 네. 이제 썼고 현실 정치에 몸담거나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참 이 책을 읽으면 좀 제가 민망하고 좀 그런 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집에서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애가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참 다양한 좀 시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 책에서요, 인상적인 문구들이 많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정치를 위한 첫걸음이 이제 공감이다. 생각의 공감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공감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치라는 게 원래 인간을 좀 잘 살자고 하는 잘 살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이전 대통령께서 그 점에 좀 소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사람들은 그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뭐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바빠서 뭐 다른 일을 못 봤다, 뭐 구조에 소홀했다, 뭐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유족들이 좀 진상 규명해달라고 막 매달리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유족들을 철저히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제일 무서웠을 때가 언제냐면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 연설하신다고 이제 국회에 가는데 유족들이 이제 그걸 알고
대통령을 잠깐이라도 만나려고 전날 국회에서 농성을 그러니까 천막 치고 자요. 1박 2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국회 이제 들어가시는 대통령한테 막 거의 살려달라고 얘기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미소를 띠면서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시고 또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이러는 게 뭐 어렵냐 싶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어서 그때 이제 저는 대통령이 너무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탄핵까지 될 줄 몰랐지만 어쨌든 그게 전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그 서민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정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이제 곧 소통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정치에 대한 소통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 거는 이제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리더의 올바른 소통법이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소통의 전제는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나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네. 되죠. 네. 예. 이 국회에 출근을 하면 여기 이제 교수님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느끼실 텐데 점심시간하고 아침마다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시 왔다 가시면 모르는데 한 1년 출근을 해보니까 1년 365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세상에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을까? 두 번째는 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여기 오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또 실천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청년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별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제 생각은 뭐였느냐, 저희 아이도 대학생인데 그때는 그만큼 고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그거는 비교적 서울에서 중산층 가정에 사는 저희 아이의 문제였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들을 먼저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저의 청년활동, 의정활동의 지난 1년간의 실적은 그들의 상황을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모토는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근데 답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문제도 현장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의정활동의 시간들을 그렇게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치인에게 소통이란 공감이다. 그리고 그 공감을 위해서는 내가 직접 부딪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공감을 네. 위한 그러니까 가장 저는 좋은 머리가 방법이다. 나빠서 네, 네. 남한테 얘기만 들어서 네.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인지 다 가슴에 안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조금 더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가서 보면 조금 더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소통과 관련해서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자기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면 뭐하러 투표를 하고 번거롭게 합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해서 다수결로 하자라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와서는 제가 볼 때 이 갈등이 너무 증폭되는 게 심하죠. 지금은 지역 갈등은 좀 완화됐다고 합니다만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념 갈등입니다. 특히 이제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 갈등이라는 것은 요즘 제 생각으로는 두 분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면 같은 한국말을 해도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정도로 갈등이 심각해져 있어요. 네, 네. 광화문 한복판에 한쪽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하면 바로 옆에서 어버이연합이 와서 폭식 투쟁을 합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정당은 또 활용해서 그분들의 또 유권자를 또 맞춰가지고 그들이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고 의원 개개인은 정말 훌륭하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수보다 국회의원 되시니까 훨씬 바쁘시죠? 훨씬 일이 많아요. 조찬도 많고. 근데 개개인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개개인이 포박당에 있는 정당이라는 구조로 딱 들어가면 할 게 별로 없는 게 많은 거죠. 근데 그 정당이라는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재생산하거나 더 악화시켜서 갈등을 표로 이용해서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하고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통합해낼 수 있는가. 정치의 몫은 바로 거기에 있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에는 전 정치의 역할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네. 아까 제가 했던 대답을 정말 다 편집하고 싶네요.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분위기 굉장히 훈훈하고 좋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도 책에서
좀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보를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아예 정치가 굉장히 골치 아픈 것이고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는 이 정치 혐오를 혐오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정치 혐오 현상은 왜 생기는 거라고 보세요? 매스컴 이런 것들이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김연아 의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 건설업계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똑같은 분인데도 그 직함이 국회의원으로 달라지자마자 이제 안티가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국회의원 대부분이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는 항상 비리 이런 것만 주로 나고 욕하는 것만 나는 그런 네. 선정적인 보도 그런 태도도 굉장히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고요. 우리의 그 오래된 선입견,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별로 없어서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그러니까 가진 자들에 대한 그런 불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그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 뭐 국회의원 수 줄이자.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욕만 하면은 다들 환호하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사실 그냥 무조건 혐오한다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개개인 의원들이 정말 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사실 네. 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저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들이 국회에 가셔서 그냥 네.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네. 제가 가면 그렇게 절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정책이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일부가 좀 한 일주일 정도 네. 국회의원으로 살아보기 뭐 이런 거 체험 같은 걸 해보면 이 현 정치가 얼마나 어렵고 네. 왜 저렇게 되는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덮어놓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서민 교수님 같은 분들 덕분이기도 하고 여기 두 분 덕분이기도 한데 요즘에 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졌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저도 이제 국회에 이제 10년 정도 이제 더 넘게 있었는데 지금처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요즘 좀 많다라고 느끼시나요? 교수님 어떠세요? 예, 저 그렇게 느끼죠. 정치 네. 뭐 팟캐스트 같은 거 순위를 봐도 거의 정치 팟캐스트가 거의 뭐 상위를 휩쓸고 있고요. 이게 전부 다 그 어려운 데 계시는 최순실 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동료 의대 교수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치에 별로 무관심하고 가끔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의사니까 의사 중심으로만 사고를 하셨는데 네. 그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광화문에 촛불 집회를 나가기 네. 시작했고 한 20회 가량을 촛불 집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년 전만 해도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그 사태가 권력이란 건 이렇게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순실 씨가 꼭 나쁜 일만 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지금의 우리의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적 의식이 많이 깨진 건 정말 많은 사건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뭔가 뒤집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 축적되어 온 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거는 공감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어떤 제가 국민들 만나보면 저보다 종편을 더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신 내용이 더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국회 들어온 이후에 처음에는 그 종편에서 정치 뉴스를 보다가 요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에 매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들고 그 의도의 이면의 것들을 보려고 하면 이 시각이 되게 왜곡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뉴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뉴스를 안 보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런 관심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은 참여죠. 참여인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참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 건요. 내가 아무런 의사표시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궁극적으로 제일 좋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건 뭐냐면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빴어요. 저 직장 다니면서 공부했고 애들 둘 키우고 시댁의 며느리로서도 역할을 하고 이러려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뭐 드라마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럴 시간도 없고 TV 볼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국민들이 다 시간을 내서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잘 자기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들,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견제하려고 했을 때는 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실적이나 말 한마디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뭐 그러기에는 저는
교수님과 같은 시각의 글쓰기 또 그 반대편의 글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편식 안 하고 정보를 흡수하는 것 그래서 양쪽의 균형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굉장히 네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 와이프가 이제 네. 전업주부입니다. 네. 평범한 전업주부고 네.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의 저는 가장 보통의 그 일반적 평균치라고 보는데요. 그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편 안 보신다 그러는데 종편을 거의 빠져 있어요. 종편에. 저도 종편에 좀 나갑니다만 그 정치 패널로 나가면 그 전에 저를 알아보던 분들은 대부분 50대, 60대 아저씨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종편을 틀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작년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변화된 현상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알아보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네. 저는 가장 그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전업주부들이 깨인 의식으로 뉴스를 찾게 되고 뉴스에 이게 들여다보게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저는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정치에 관심과 그 다음에 참여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또 한편 현상에서는 뭐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참여가 너무 지나치게 편향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해보려고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새로운 어떤 정치 현상이랄까요? 한 가지 생겼는데 이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네, 통한 네, 네. 정치 참여입니다. 이제 말씀 이제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심각한 우려를 예. 표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독재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보를 통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몰라서 그냥 끌려다니거나 몰라서 정치를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 정보의 홍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 진영 속에서 그 정보들을 가공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페이크 뉴스라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특정 프레임에 딱 들어가면 자기 프레임을 부인하거나 자기 프레임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 참는 경향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자 폭탄, 문자 테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SNS에서 이제 무지막지한 댓글들인데 저도 뭐 댓글 속에서 많이 욕을 먹어봤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들은 좀 성숙된 민주주의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정치라는 것은 아무리 살벌한 권력 투쟁이라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는 게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건 저는 그 사람의 주장이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자 폭탄 날리는 거 대부분 보면 욕설, 비아냥, 모욕입니다. 이건 자기가 그걸 보냈다고 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주문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또 문자 폭탄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품격이 없이 예의 없이 보내는 문자가 아니라 그럼 좀 예의 있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는 괜찮다는 괜찮죠.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 나왔습니다만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문자로 어떤 분이 보내온 것에서 30분을 계속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추고 내용이 좋은 것이고 그 정치인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조언이라면 얼마나 좋은 거죠. 의원님 어떠세요? 교수님 말씀에 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세요? 제가 이제 정치인이 돼 보니까 작년에 네. 그 핸드폰을 하나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제 탄핵쯤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좀 입장이 모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탄핵에 찬성해라 이제 문자가 오다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탄핵에 찬성하면 거의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양쪽에서 받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처음엔 3,000통의 문자가 오더니 이제 속도가 더 진해져서 딱 3일 만에 10,000통이 넘어가면서 네. 제 핸드폰이 이제 이렇게 정지가 됐어요. 네. 근데 문자를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이 폰에는 없어가지고 이제 아, 결국 핸드폰을 네. 한 달, 2달 정도 음. 그걸 쓰지를 못했는데 사실 받아보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그 특히 두 가지의 다른 그런 댓글이 동시에 받게 되면 정말 제가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거에 맞다고 주장하는 순간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전부 적으로 돌리는 약간 국민의 근성인지 우리가 최근에 그런 걸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는데 저는 그것이 더 먼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문자는 하나의 그런 수단일 뿐이죠. 그 의사표시를 하는 수단이고 또 의원님들 중에 보면은 저는 그렇게 다 일일이 못하는데 일일이 답변을 또 다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아, 네. 정말 놀라리만큼 그거는 네. 뭐 여야를 관람하고 네, 네. 그 의원님 성격에 따라서 그걸 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댓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힘드실 텐데. 분명히 문자라는 게 네. 중요한 소통 도구예요. 또 SNS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예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문자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저는 문자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폭탄이 또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어쨌든 정치의 어떤 복판에 계시는 분으로서의 네.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고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문자를 이용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문자 네. 테러도 당연히 테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문자 테러를 보내는 게 뭐 설득을 해서 의견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요새도 이제 문자 보내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금 그러니까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원래 대통령은 우리가 권력을 이양해서 그러니까 심부름꾼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군주고 자기는 거기에 신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세 분 다 이 문자를 통한 그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정리하는 질문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이제 나아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을지, 물론 뭐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요. 한 분씩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답변하실까요? 예, 사실은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발전시켜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계층도 많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민주 대 반민주, 뭐 진보 대 보수 이런 식의 양단적인 구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고 정치가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틀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겸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을 모든 사람이 키워나가야 된다. 그것은 여야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학자나 또는 전문가들이나 심지어는 유권자들 스스로도 열성 지지층들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존중할 줄 아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좀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아직 정치가 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용기와 끈기가 필요하고요. 귀찮은 걸 벗어나야 돼요. 뭐냐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이한테 굉장히 부당한 행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클레임을 걸려고 그랬더니 그 저희 학부형 동료 학부형이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고 싶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용기가 없고 귀찮아서 또 이게 한 번에 해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만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는 누가 바꾸냐면요. 아주 그런 작은 일을 고치는 일에 먼저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않아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사회를 바꿉니다. 또 작은 부조리에 대해서 그걸 수정하고 계속 요구하는 거. 구청에 막 시끄러운 일 있을 때 몇 번 불러서 안 오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바뀝니다. 구청 직원이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민원 제기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뀝니다. 그런 전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해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는 건 정치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용기, 끈기, 귀찮음을 좀 벗어나 주시면 분명히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교수님, 네. 예, 저는 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돈을 떼먹는 사람들은 가장 믿을 만한 주위 사람이 떼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 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만 믿고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대통령을 견제할 그런 권력기구들, 예를 들면 뭐 검찰이나 언론이나 뭐 국회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권력기관인데, 그런 기관들의 그 견제가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지도록 국민들이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팬클럽 정치라고 뭐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좋아하기보다는 네. 시민들도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네. 뭐 제 의견은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여기 읽는 독자분들이 더 좋은 의견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책 서민적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책에 보면은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드골의 말이 나오는데요. 정치는 정치인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네, 정치 참여는 국민이 해야 할 중요한 권리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료가 많아요. 뭐 평소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결국 입법 활동도 가장 기본이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죄송하지만 어질러 놓은 상태가 오히려 제가 빨리 책을 찾아요. 누가 대신으로 정리해 주면은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워요. 지금 이쪽에는 주로 이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은 뭐 일반적인 직접 의정 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별로 쭉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쪽에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조선 시대 뭐 관련 책들이 주로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역사에 관한 걸 많이 보는 편입니다. 최근에 보는 게. 어차피 이 의원들한테 주어지는 이 공간, 굉장히 사실은 좀 넓고 좀 국민들한테는 죄송하죠. 인도 안 하면서 이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필가로 등단하셨어요? 저희 작가가 뭐 사전조사하면서 무슨 문예 한국, 그다음에 무슨 이 설화문학, 문학시대 그런 동인지에 제 작품을 실렸고. 되게 부끄러우신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스피커라 말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조금 생각나는 거 틈틈이 적다 보니까 그게 모여지고 또 그걸 보고 이제 어떤 분이 등단하도록 권유를 해서 저도 원치 않는 또 제가 바라지 않던 그런 등단이 됐고요. 그 이후로 수필가라고 어떤 분들이 양력을 스스로 써주시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독서야말로 저의 하나의 그 정신적 비타민의 역할을 한다. 독서가 없으면 정말 제 활동을 하는 데는 전혀 영양가가 없어져 버리니까 활동을 못 하겠다 싶어서 제가 부족한 걸 메우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또 쉬운 방법은 결국 독서라고 보고 있고요. 국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틈나는 시간을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정형화된 게 출퇴근 시간입니다. 출퇴근요? 예. 충남이시잖아요, 지역구가. 제 지역구가 충남 아산인데 KTX의 경우에 한 40분. 그렇지 않고 일반 열차를 타게 되면 근 1시간, 또 심지어는 그 전철을 타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은 완전한 독서 시간이 돼서 고정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책도 비타민 같은 책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선 저한테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보고 있는 이순신에 관한 책입니다.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 이순신에 관한 책은 한 10여 권 이상 많이 돼요. 거슬러 올라가면 노산 이은상 그분이 쓴 이순신서부터 그 뒤에 천관우 씨, 소설을 치면 최근에 이제 김은혜 카리노래도 있고 또 박기현 씨의 소설 이순신 어머니 이런 책까지 많고요. 난중일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읽으셨어요? 거의 다 읽었고요. 다 읽었어요. 사실은 내용이 유사하죠. 큰 골격은 비슷한데요. 이 책은 사적인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순신의 전체 생애와 사상을 일관하도록 잘 정리가 돼 있으면서 그 역사 속의 이순신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이순신이라 우리 속에 계속 살아 있어야 될 또 우리 후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그 하나의 표상으로서 계속 이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죠. 저는 이제 지역구가 아산이다 보니까 현충사를 보고 소풍도 가고 거기서 풀도 뽑고 거의 이순신에 대한 얘기를 어려서부터 쭉 들었고요. 이 중흥 묘소가 현충사에서 얼마 안 됩니다. 거기도 가보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전설처럼 또는 역사의 한 얘기처럼 또 이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누굴 존경하냐면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무조건 충무공 이순신. 이순신은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징비록에 보면 아주 성격이 온순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대담하고 여러 가지 아주 선비 같은 그런 기록이 직접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충무공의 집안 내력 자체가 벼슬을 많이 한 그런 그 명문가였고 덕수이 씨. 우리가 아는 이제 이율곡 그분이 바로 이제 덕수이 씨의 또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고요. 원래는 문관입니다. 문인 중심이지 집안 이 가게가 대대적으로. 근데 왜 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어머니가 무인 출신의 어머니고요. 거기에 이제 초계 변씨 그 변수림 장군이라고 당시 그 높은 벼슬의 무관이었고요. 충무공 이순신의 장인어른이 방진이라고 한 보성 군수를 지낸 분이었는데, 근데 거기도 또한 아주 조선에서 유명한 활의 명장이었고 어머니와 부인의 영향도 일부 받았을 거고요. 제일 큰 것은 이순신이 볼 때 당시의 나라의 상황이 자꾸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의 국내 정세는 극도로 혼란했다. 지배계급 사이의 당쟁으로 여러 면에서 폐단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중앙에서의 당쟁은 곧 지방까지 번지어 온 국내는 정치적 불안 속에 놓여 있었으며 외침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체제가 해이되어 중요한 병기마저 창고 속에서 녹슬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전국시대라는 일대 혼란기를 거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괴물이 국내를 통일했으며 무기, 무예 및 전법 등의 새로운 발전과 더불어 대륙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 특히 도요토미는 정보 활동을 전개하여 조선의 실정을 정탐한 후 용이 주도한 침공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다. 28살에 처음 이제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그때 무과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인데 그 말을 타고 가다가 시험장에서 말에서 낙마하게 됩니다. 버드나무로 자기 그 줄기로 자기 아픈 다리를 묶고 끝까지 응시를 마치게 되는데 결국 그때는 이제 무과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다시 한번 무과 시험에 응시했는데 그때 이제 당당히 말하자면 합격을 해서 사실은 늦은 나이였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자기 정신적인 자양분을 충분히 갖추고 또 책도 많이 읽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진 게 오히려 이충무공이 나중에 늦게 합격은 했지만 더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이들 굉장히 방황하고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좀 더디고 느린 것 같이 보이지만 장래를 위해서는 자기 꿈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그게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런 용기와 희망을 꼭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과 시험에 급제한 이순신은 그해 12월에야 동구비보의 권관으로 임명되었다. 동구비보는 함경도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종종 여진족들이 침범하는 곳으로서 이 삼수 지방만은 가지 않는다는 아주 험악한 산골 벽지이기도 했다. 삼수 고을 동구비보에서 3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순신은 35세 때의 2월 훈련원으로 전입되었다. 이순신은 42세 때에 다시 함경도 조산보 만호로 전직되었다. 또다시 여진족을 상대로 국변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다음 해에는 녹둔도의 둔전관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해 8월 이곳의 방비가 미약함을 알게 된 여진족은 갑자기 침입하여 허술한 목책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이를 안 이순신은 몸소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하며 여진족에게 포로가 되었던 50여 명을 도로 찾았으나 병력의 부족으로 더 추격하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으로 치면 두만강에 녹둔도라고 하는 섬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땅이 됐어요. 그때 당시 녹둔도에 근무하면서 1차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초급 장교 때 지금으로 말하면 백의종군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그걸 제대로 다 물리쳤는데 그 상사가 샘나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조선 군사 중에 사상자가 생겼다. 일부 공문을 뺏겼다. 이거를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순신이. 중앙에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때 이순신을 문책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땅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간도처럼 녹둔도도 다시 한번 언젠가는 역사적으로 그 땅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그 내용에 따라서 뭔가 우리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게 두만강의 녹둔도라는 땅입니다. 이순신이 거느린 연합함대는 견내량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견내량 바깥 바다에 이르러 외선의 동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외선 두 척이 선봉으로 나오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싸움하기가 어렵고 적은 형세가 불리하면 기슭을 타고 육지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 전멸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주력 함대를 한산도 쪽으로 이동시키고 전선 대여섯 척을 선발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앞서 들어간 두 척의 외선을 추격하는 것 같이 가장하여 외선의 공격을 받음과 동시에 주력 함대가 있는 곳으로 슬슬 물러나오도록 하라. 이러한 이순신의 유인 전술은 그대로 적중하였다. 전선 대여섯 척과 조금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주력 함대는 전술적인 후퇴를 개시하였다. 양 함대의 전선들이 거의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였다. 돌연히 이순신은 모든 전선을 향하여 북을 울리고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모든 전선은 선수를 돌려라! 모든 전선은 하객진을 편성하여 적의 선봉선을 먼저 공격하라! 범위나 규모가 스케일이 큰 거는 사실은 한산 대첩이었습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더 이상의 전쟁을 못하도록 한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허버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학자나 이런 분들도 사라미스 해전과 대비가 될 만한 고대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싸울 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살라미스 해전에서 어떤 그 큰 승패가 바로 그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한산 대첩이 그거에 견줄 만한 한국의 살라미스 해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때 쓴 이 전략과 전술, 그때 사용한 무기, 그다음에 이 수군들의 이 통제 기술,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제대로 체계화된 하나의 큰 역사로 남길 만한 그런 대첩이다. 9월 14일이었다. 이날은 북풍이 크게 불고 있었는데 적선 200여 척 중에서 55척이 이미 어란포에 들어왔습니다. 9월 16일 이른 아침에는 망군으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선들이 바로 우리 배를 향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선들이 명량 해협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명량 해협은 진도와 화원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수로로서 이 해역의 조류는 한국의 여러 수로 중에서 가장 빠른 곳이었다. 이순신은 이러한 좁은 해역에서 조류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전투에 임한 것이었다. 이윽고 스스로 최선두에서 우수영을 떠나 명량으로 향했는데 그때에는 반대 방향으로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명량 해협에 돌입한 외선은 모두 133척이었다. 외선들은 순식간에 12척의 전선을 포위하면서 포를 쏘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앞으로 돌진하면서 지 현자 총통을 일제히 발사하고 그 밖에 여러 종류의 화기 및 화살을 빗발같이 발사했다. 이때는 왜군에게 요리하던 조류마저 차차 불리하게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에 반하여 이순신을 비롯한 여러 군사들은 사기충천하여 계속 맹렬한 공격을 가하여 31척의 외선을 격파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바다 뒤에 이순신의 늠름한 모습과 그를 도운 군사들의 환호성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올해가 마침 우리가 지난번에 명량 대첩 그 영화도 봤지 않습니까? 그게 420년이 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지형이 물이 지금도 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충봉 이순신께서 지금 12척 가지고 몇백 척을 상대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걸 유인해서 리스크가 많지만 거기다가 자기의 운명을 걸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큰 전투의 어떤 획기적인 그런 걸 낸 게 바로 이제 명량이 울돌목이고 명량 대첩은 이분이 백의종구라고 와서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무 직책이 없이 그 참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그거 쉽지 않은 생각이죠. 근데 충무공 이순신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이나 불평이 없이 깨끗하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면 기꺼이 해야 되겠다. 정말 몸도 아프고 핑계 대고 얼마든지 안 나갈 수 있죠. 자기한테 아무리 불리한 여건이나 상황이 오더라도 그건 남의 탓이나 어떤 그걸로 돌리지 않고 내 것으로 그걸 소화시켜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거냐. 뭐 이제 그때의 그런 상황하고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하고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면 남의 탓이고 무슨 불평부터 하지 과연 내 탓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그걸 끝까지 감수했던 그 점이 훌륭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희가 감히 뭐 충무 이순신의 리더십이나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훌륭한 점을 따른다는 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뭐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비록 저희가 하는 일이 충무 이순신이 하고자 했던 일하고는 내용과 범위는 다릅니다만, 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희 같이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우리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역사의 거울로서의 계속해서 그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 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 40기. 이후 왕릉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왕의 무덤에 얽힌 다양한 사연들, 조선 왕실의 왕릉 조성을 소개합니다. 역사 방송 프로그램과 라디오 진행 등을 통해 역사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신병주 교수. 저자는 이 책이 조선 왕릉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 아니라 왕릉을 답사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왕릉은 단순한 왕의 무덤이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데요. 무덤을 조성한 지역과 곁에 묻힌 인물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릉 조성에 국가적 의례가 적용된 만큼 조선시대 왕실 문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병주 교수는 왕릉 조성에 얽힌 다양한 사연들을 정리해 왕릉에 얽힌 정치사와 문화사를 풍부하게 전달합니다. 조선 왕실의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바탕으로 왕릉의 건설 과정은 물론 왕릉 조성에 참여한 인물들의 문집 등을 활용한 만큼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사료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들여다보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들 속에 얽힌 과거와 미래의 연결고리 때문은 아닐까요? 2017년 새로운 한국을 만든 키워드, 공동경험을 소개합니다. 사건은 그 자체의 완결적 구조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맥락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저자. 금융실명제 실시, 스크린쿼터 논쟁,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 등 문민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공동 경험한 61개의 사건 사고를 추적하는데요. 단순히 기승전결식의 사건 나열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당시의 사건을 파헤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을 꼬집습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에 등장한 이태백, 사오정이라는 신조어가 2016년 사회현상으로 떠오른 각자도생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과거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현재의 어떤 현상으로 발생하는지 증명합니다. 우리의 공동경험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 사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이 인상적입니다. 인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물종에 불과하지만 이 행성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또 휘저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간과 지구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구 사용법, 휴먼에이지를 소개합니다. 휴먼에이지란 지질학적 용어인 인류세를 쉽게 풀어 쓴 말인데요. 과거부터 쌓여왔던 지질세가 끝나고 새로운 형태의 지질시대를 말합니다. 휴먼에이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이 기술 발전 등으로 이룩한 성과뿐 아니라 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저자. 그는 자연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데요. 멸종위기의 DNA를 북극 지하 저장고로 실어 나르는 생물학자, 흙 한 줌 없는 남극에서 채소를 기르는 정원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또한 로봇공학과 나노기술, 3D 프린팅 등 오늘날 각광받는 여러 과학기술이
지구와 인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는데요. 인류세의 자연과 인공의 경계는 이미 선명하지 않지만 그 모호함은 두려워할 일이기보다 이롭게 적극 활용할 지점이다라는 저자 특유의 낙관적 인식이 인상적입니다.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세계 경제 대국이 된 중국. 빠르게 변화한 만큼 이면에 쌓인 어두운 단면들도 많을 텐데요. 신세대 지식인이 조국을 대하는 냉철한 시각. 미성숙한 국가를 소개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젊은 지식인으로 손꼽히는 저자 쉬즈 위안. 저자는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바라본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책을 펴냈는데요. 그는 청일 전쟁의 실패, 끊이지 않는 혁명, 재편되는 세계 등 19세기부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중국 개혁 개방까지 국가가 취한 선택과 그 방향을 촘촘히 살펴봅니다. 또한 순원과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 중국의 역사적 순간을 이끌어온 사람들의 등장 배경을 통해 그들이 현재 중국에 미친 결과를 고찰하는데요. 그는 현재의 중국을 미성숙한 국가라고 단정하는데요. 중국의 화려한 경제 성장 뒤에는 여전히 냉전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 정부와 국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군중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 청계천 인근에는 헌책방 거리가 있는데요. 전성기였던 70년대에는 120여 곳이나 됐던 헌책방이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밀려서 요즘은 20여 곳만이 명맥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청계천의 헌책방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설레어함이라는 상품을 만든 것인데요. 설레어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골라 헌책을 신청하면 헌책방 사장님이 추천한 책들로 배송해주는 서비스 일종입니다. 이 설레어함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책이 올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책에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저들까지 섞여 있어서 독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빛바래고 손때가 묻었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 선물 상자를 받는다면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요?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